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수학 강사 정진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간단히 정리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집합이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집합이란 무엇이고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표현 방법, 그리고 집합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집합도 역시 숫자처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은 기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호가 뭔지를 알아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기호에 좀 유의를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집합의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집합의 정의인데요. 1번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집합이 뭐냐? 집합이 뭐냐 하면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에요. 기준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5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1, 2, 3, 4, 5.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전부 다 1, 2, 3, 4, 5라고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6의 약수를 구해라 라고 해볼게요. 그럼 6의 약수라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이 1, 2, 3, 6이라고 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분명한 거를 집합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혹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집합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할 수 없는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면 집합은 항상 중괄호를 써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기준이 분명한 거고 중괄호를 써서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뭐냐? 원소는 뭐냐면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의미해요.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래요. 그럼 아까 위에 썼던 집합에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집합, 이 집합에서는 원소가 1, 2, 3, 4, 5가 되겠죠. 요런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집합에서도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집합의 원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1, 2, 3,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이것들을 원소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집합이랑 원소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봤는데 두 번째는 집합과 원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집합과 원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집합이랑 원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것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일단 관계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시를 할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원소는 소문자 A, B, C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따로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대문자 A, B, C가 나왔으면 아 이건 집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는 거고 소문자가 나왔어요. 소문자 A, B, C가 나오면 아 이거는 원소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원소가 집합 A에 포함이 될 때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고 하면 A가 집합 A에 표시가 된다. 이러한 원소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고 하면 만약에 집합 C가 B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소 C가 집합 B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이 될 때는 이런 기호를 써주면 되고 포함이 되지 않을 때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 포함되는 표시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아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합 A가 만약에 6의 약수래요. 그러면 여기 안에 속하는 거는 1, 2, 3, 6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1은 집합 A에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도 역시 집합 A에 포함이 될 거예요. 3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4는 어떨까요? 4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4는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5도 역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은 집합 A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집합과 원소가 포함이 될 때 혹은 포함이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세 번째, 표현 방법.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름 그대로를 해석을 해주면 쉬워요. 한번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원소를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열을 하냐라고 하면 중괄호를 써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를 써서 이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언제 쓰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소 나열법에 원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때 하나하나를 다 써주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 아예 조건을 제시해버려서 간략하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 이상의 자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쓰라고 하면 5, 6, 7, 8, 9 하다가 무한대로 많으니까 표시를 해주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럴 때 아예 조건을 제시해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제시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x 바 x라고 써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x 바 x는 5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를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 조건을 제시해서 더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한눈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조금 더 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제 연산법칙이라든지 포함관계라든지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럼 그림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집합 이름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줘요. 이 안에다가 이제 원소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까 6에 약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1, 2, 3, 6이 있다고 했어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려봐라 라고 하면 집합 A를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나열하는 건데 어떻게 나열하냐라고 하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간략히 표시를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조건을 제시하냐라고 하면 이 x바 x를 이용해서 표시를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집합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하면 개수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한 집합이 있어요. 이 유한 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한한 거예요. 그럼 뭐가 유한할까요? 원소가 유한하겠죠. 항상 모든 기준은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에 집합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때 알아두실 게 뭐냐면 보통 유한 집합이 나올 경우에 개수를 물어봐요.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근데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럼 이 앞에 이 n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넘버예요. 그럼 이 기호가 나오면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딱 아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6의 약수래요. 이때 NA를 물어봤어요. 한번 구해볼게요. 6의 약수는 아까도 계속 했지만 이 원소는 1, 2, 3, 6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기호를 보면 이거는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씩 세주면 4개죠. 그래서 NA는 4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 집합이 있어요. 무한 집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가 무한일까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겠죠? 그래서 써주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일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짝수인 자연수. 이렇게 하면 2, 4, 6, 8, 10 해서 끝도 없이 가겠죠. 이런 거를 무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집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뭐냐면 비어있는 거예요. 뭐가 비어있냐면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가 영인 집합을 의미를 해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인 거. 근데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죠. 왜냐면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한하지 않고 개수가 유한인 것이기 때문에 공집합도 역시 유한집합에 포함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개수가 0개일 경우에는 딱히 분류를 해서 공집합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뭐냐면 공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를 보면 원소의 개수가 0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집합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는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할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인데 언제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되냐고 하면 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될 때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원소예요. 모든 원소가 포함이 되어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집합 A가 만약에 1, 2예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1, 2, 3, 4, 5예요. 이런 식으로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되죠. 이럴 때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다.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B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합 A에 1, 2가 아니라 6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합 A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포함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속하지 않는 단 한 개라도 존재를 하게 되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A는 B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게 B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해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요 기호 있죠.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호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집합을 표현하는 거다. 부분 집합을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원소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집합 1, 2가 있어요. 집합 1, 2에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라라고 해볼게요. 모두 구해라라고 할 때 팁이 있어요. 팁이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적은 거에서부터 많아지는 쪽으로 하나씩 써주면 편해요. 그러면 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0개인 거에서부터 2개까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0개, 그 다음에 1개, 2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0개인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0개인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집합이잖아요. 근데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0개인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를 구해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이렇게 1개, 그 다음에 2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집합을 표시를 할 때 무조건 중괄호를 나타내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씌워서 하나하나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서 만약에 2, 4, 6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한번 다 구해보래요. 그러면 역시 0개부터 얘가 3개니까 3개까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0개부터 1개, 2개, 3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0개인
공집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인 거는 2, 4, 6 이렇게 하나씩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4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2와 6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와 6도 역시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개인 거, 자기 자신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인 2와 4와 6 이렇게. 그러면 얘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2개를 들어봤을 때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 부분집합이 뭐냐면 부분집합이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를 해주면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같지는 않은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이어나가서 진부분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부분집합이랑 똑같이 구해주면 돼요. 0개, 1개. 원소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자기 자신만 빼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부분집합이랑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소가 적은 거에서부터 많은 거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기 자신만 빼주면 전부 다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집합. 언제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시를 하냐라고 하면 항상 모든 기준은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원소가 같을 때를 A는 B다 라고 표시를 하고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A는 B랑 같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부분집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걸 좀 연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집합 A가 B에 포함이 된대요. 그리고 집합 B가 A에 포함이 된대요. 이거 2개를 모두 만족을 하면 이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요거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부분집합이 있고 진부분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집합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원소이다. 모든 원소가 다 포함이 되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원소가 같을 때를 같은 집합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세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집합도 역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호를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용어가 어떤 게 나오냐라고 하면 교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집합, 네 번째는 여집합이 나와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교집합은 말 그대로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합집합. 말 그대로 두 집합을 합한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합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집합.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뺀 거를 차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여집합이라고 하면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뺀 나머지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합을 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4개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집합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집합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A와 B 공통인 부분을 갖는 집합을 말해요. 두 집합이 있을 때 공통인 원소를 갖는 걸 말을 한대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와 B가 있어요. 공통인 부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게 교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기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A는 뭔가 끄집어내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랑 B의 공통인 부분을 표시를 하는 기호는 이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얘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바 X 써줘야 되겠죠? X바 X는 A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겠죠. 그리고가 나와야 공통인 부분을 뜻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집합의 저기는 공통인 원소를 갖는 집합을 뜻하고 기호는 이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그리고를 이용해서 나타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집합 A가 1, 2, 3, 4, 5래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2, 4, 6, 8, 10이래요. 이때 이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산 법칙을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표현을 하는 게 더 보기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줄 건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 항상 벤 다이어그램에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먼저 그려주고 나머지를 채워주면 조금 쉬워요. 그럼 A와 B에서 공통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공통인 거는 지금 2랑 4가 보이죠? 2랑 4가 보여요. 먼저 공통인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주는데 2, 4를 제외한 1, 3, 5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 4를 제외한 6, 8, 10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집합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라고 하면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라고 하면 2와 4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교집합은 공통인 원소를 갖는 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합집합은 뭐냐면 A랑 B를 합한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합친 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면 얘는 A와 B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고 합집합은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또 알아둬야 될 게 얘는 기호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얘는 기호로 이렇게 담아내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합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x바 x는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는이 중요하겠죠. 또는이라고 하면 더하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합집합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고 얘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였어요. 근데 합집합의 경우에는 담아내는 모양이고 또는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합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합친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일단 A 개수 더하고 B 개수 더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A의 개수를 한 번 더하면 얘는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A의 개수를 더하면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B의 개수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라고 하면 중간에 공통된 부분은 한 번 더 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는 A의 개수를 한 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한 번 더해주고 가운데 공통인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A의 개수를 더해줘요. 그 다음에 B의 개수를 더해준 다음에 공통인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주의를 하면 안 되겠죠. 한번 더해주고 더해주고 한번 빼준다.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 4예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2, 4, 6, 8일 때 합집합의 개수를 구해버려요. 근데 모든 문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쉬우니까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공통인 부분을 찾아서 넣어주고 나머지를 채워주면 쉽다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인 부분은 2랑 4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통인 2와 4를 넣어주고 이제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 1, 3 넣어주고 2, 4 채웠으니까 나머지 6, 8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먼저 A 전체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B 전체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은 몇 개가 있어요? 2, 4, 2개가 있으니까 2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8 빼기 2해서 6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랑 일치하는지 한번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합친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랑 일치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합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차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차집합은 뭐냐고 하면 빼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럼 어디에서 어떤 걸 빼냐라고 하면 만약에 A에서 B를 빼는 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집합 A에서 A와 B 공통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A에서 B를 뺀다는 건 뭐냐면 A 전체에서 공통인 부분, 이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색칠을 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와 A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준 걸 A-B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 빼기 A도 해볼게요. B-는 뭐냐면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 거를 의미를 하겠죠. B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예요. 공통인 부분을 빼면 여기가 되겠어요. 그쵸? 좀 정의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A에서 뭘 빼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A에서 공통인 걸 빼는 거다.
그래서 B 빼기 A라고 하면 B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했으니까 이거를 또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에서 B를 뺀 거는 X와 X는 A에는 속해요. 속하지만 얘는 B에는 속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A-B. 요거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예고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어 보면 X와 X는 B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B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거를 B 빼기 A라고 한다. 차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역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집합 A가 2, 4, 6, 8, 10이래요. 그 다음에 집합 B가 2, 8, 10이래요. 이때 A-B랑 B-A를 각각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공통인 부분은 2랑 8이 되겠죠. 2랑 8이 되겠어요.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4랑 6이랑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B에는 2랑 8을 제외를 하고 12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A-B는 어떻게 구할까요? A-B는 A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주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랑 6이랑 1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B-A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인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 남아있겠네요. 10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집합이 조금 헷갈려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 잘 확인을 하고 항상 공통인 부분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집합은 뭐냐면 전체에서 빼주면 돼요. 전체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집합 A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집합 A를 뺀 나머지니까 한번 색칠을 해주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표시가 나오면 A를 뺀 나머지를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또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는 전체에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집합을 의미를 하겠죠. 전체에는 포함이 되지만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나머지 집합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도 만약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래요. 그 다음에 집합 A가 1, 2래요. 이때 A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A가 1, 2니까 나머지 3, 4 채워주면 되겠죠. 그럼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A를 뺀 나머지 바깥에를 말하는 거니까 답은 3, 4, 5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알아봤어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근데 얘를 겁먹지 말고 이름에서 의미를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교집합이라고 하면 같은 공통인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합집합은 말 그대로 합해주는 거예요. 합해주는 거니까 A와 B 전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앞집합을 의미를 한다. 그 다음에 차집합은 또 말 그대로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B에서 A를 빼줘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자신을 뺀 나머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연산 법칙까지 다 알아봤어요. 첫 번째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포함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연산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려운 단원이에요. 하지만 기호가 뭔지 정확히 알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복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